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한 남자. 그가 손에 든 작은 칩 하나를 보여주면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가 다음은 로봇의 시대라고 말하면 자동차 회사와 제조업체들이 전략을 다시 짭니다. 그가 새로운 GPU를 공개하면 빅테크 기업들은 수십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준비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젠슨 황,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하지만 젠슨 황을 단순히 AI 붐으로 성공한 CEO라고만 보면 이 인물의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스타 CEO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를 이끌며 게임 그래픽카드 회사를 세계 AI 산업의 중심으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단순한 기업 경영자를 넘어 AI 시대의 산업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어떻게 엔비디아를 만들었고 왜 그의 판단이 AI 시대를 바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이 왜 그를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젠슨 황은 1963년 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대만을 떠나 태국에서 생활했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환경. 어린 나이에 그는 가족과 떨어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중 한 명이지만 그의 출발점은 화려한 성공 신화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젠슨 황의 인생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던 이민자의 이야기와 가깝습니다. 그는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고 이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MD와 LSI 로직 같은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며 엔지니어로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젠슨 황은 단순히 경영만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기술을 직접 이해하는 엔지니어 출신 CEO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GPU 구조, 데이터 센터, AI 모델, 로봇 시뮬레이션, 네트워킹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CEO들이 제품을 사업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제품을 컴퓨팅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이 차이가 그의 리더십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1993년 젠슨 황은 크리스 말라코스키, 커티스 프리엠과 함께 엔비디아를 창업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지금의 엔비디아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거대한 비전이 있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처음 주목한 시장은 인공지능이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드도 아니었고 데이터 센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본 기회는 3D 그래픽이었습니다. 1990년대 PC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게임 산업도 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컴퓨터는 복잡한 3D 그래픽을 빠르게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젠슨 황은 여기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CPU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시대에서 그래픽 연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칩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것이 바로 GPU였습니다. 하지만 창업 초기 엔비디아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제품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기술 선택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훗날 창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리 알았다면 아마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쉽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검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착한기가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위기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술 기업은 한 번의 아이디어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빠르게 배우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결국 그래픽 처리 기술에서 돌파구를 쳤죠. 1999년 지포스 시리즈를 통해 GPU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 엔비디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게임 그래픽 카드 회사였습니다. PC방, 게임, 고성능 그래픽 카드. 한국에서도 엔비디아라는 이름은 게이머들에게 먼저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GPU를 단순한 게임용 부품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GPU의 본질을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픽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것은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즉 GPU는 병렬 연산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병렬 연산이 훗날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젠슨황이 가장 중요한 판단이 나옵니다. 바로 PUDA입니다. PUDA는 개발자들이 GPU를 그래픽스를 뿐 아니라 과학 계산,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이거는 같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입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이 선택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GPU는 여전히 게임용 부품이었습니다. 개발자들이 GPU를 범용 계산에 쓰도록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큰돈이 되는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젠슨황은 이 방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을 파는 회사로 끝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하드웨어 위에서 개발자들이 움직이고 연구자들이 실험하고 기업들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엔비디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딥러닝 연구자들이 GPU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더 많은 계산 능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AI가 연구실을 넘어 산업으로 확장되는 순간 엔비디아는 이미 준비된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챗 GPT 이후 생성형 AI가 폭발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GPU는 게임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품이 아니라 AI를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같은 기업들은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GPU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점점 더 커졌고 AI 서버는 점점 더 비싸졌고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젠슨황이 자주 말하는 AI 팩토리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옵니다. 과거의 공장이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면 미래의 공장은 데이터를 넣고 지능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AI 공장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엔비디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GPU, CPU, 네트워킹,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태계, 로봇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플랫폼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AI 인프라 기업입니다. 젠슨황이 대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제품 하나를 잘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계산 방식을 먼저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GPU를 게임용 부품으로 볼 때 그는 GPU를 새로운 컴퓨팅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드웨어만 볼 때 그는 소프트웨어와 개발자 생태계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AI를 연구실 기술로 볼 때 그는 AI가 산업 전체를 바꿀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그의 성공에는 시대적 흐름도 있었습니다.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왔고 전 세계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파도가 오기 전 엔비디아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시장이 커진 뒤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시장이 아직 작고 불확실할 때부터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젠슨황의 리더십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유행을 쫓는 CEO가 아닙니다. 미래의 컴퓨팅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하고 그 방향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이미지입니다. 젠슨황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검은 가죽 재킷을 떠올립니다. 이제 이 가죽 재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기술 기업 CEO이지만 그는 딱딱한 정장 차림의 전통적인 경영자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무대 위에서 제품을 설명하고 개발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새로운 기술을 마치 공연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젠슨황은 단순한 CEO라기보다 엔비디아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젠슨황과 엔비디아를 둘러싼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강한 시장 지배력입니다. AI 학습과 추론에 엔비디아 GPU가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면서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GPU 가격, 공급 일정,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커지자 고객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AMD, 인텔, 구글의 TPU, 아마존의 AI 칩,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들이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위치에 있지만 기술 산업에서는 영원한 독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AI 투자 버블 논쟁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 투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실한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AI 서비스의 수익화가 기대보다 느리게 진행된다면 엔비디아의 구성장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젠슨 황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한국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부상은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큰 압박입니다. 우선 기회는 분명합니다. AI 반도체는 GPU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AI 서버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강해도 안정적인 HBM 공급 없이는 AI 칩 공급망을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메모리 기업들은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로보틱스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란 AI가 화면 속 챗봇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봇, 자동차, 공장, 물류, 제조 현장 같은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조선, 로봇 등 제조업 기반이 강합니다. AI가 현실 세계로 들어갈 때 한국은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실제 적용이 가능한 산업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제조 AI, SK 하이닉스는 HBM,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로봇, LG는 전장과 스마트 팩토리, 네이버는 클라우드와 AI 서비스에서 엔비디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엔비디아의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에 머문다면 AI 시대의 가장 큰 부가가치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힘은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라 플랫폼,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운영, 서비스 생태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AI 질서 안에서 단순한 공급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메모리, 제조업, 로봇,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연결해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결국 젠슨 황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한 CEO의 성공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권력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기업들이 그 판을 움직이고 한국이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CEO, 게임 그래픽카드 회사를 AI 제국으로 바꾼 창업자,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산업이 어디로 움직일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 젠슨 황이 다음 행보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움직이는 곳에 AI 산업의 돈과 기술과 권력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